예,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이제 유인별 보고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유치권인데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성립 요건들이 있는데 그 성립 요건 중에서 첫 번째가 결령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점유, 세 번째가 소멸시효, 네 번째가 변제기가 도과해야 된다는 요 성립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의 성립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이 성립 요건들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판례 검색을 통해서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배척이 되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례를 보시게 되면 1980년 10월 14일 날 선고를 했고요. 80타 1852 건물 명도 등 판례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민법 제626조의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필요비 또는 이제 유익비를 투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판단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유치권은 거의 90% 정도는 성립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보존 행위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보존하는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임차인이 대부분 집행을 하는 것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사항으로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치권이 성립된다 하여도 임대인이 그 필요비 내지는 유익비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주장하는 형태로 펼쳐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임대인이 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부분들을 상환 기간에 대해서 길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한 시간 동안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거의 성립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를 보시게 되면요. 대법원 2016 3월 10일 2014 99409 판결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인데요. 잠깐 읽어보면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 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는 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 두 번째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결령 관계에 있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 책임 및 소재는 피고가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현재 그 경매 사건에서 직접 나와 있던 사항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고가 이제 서울 축협이고 피고가 시공사였습니다. 서울 축협에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한 거고 피고는 땡땡 건설이죠. 여기 이제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 건데 그 1심에서는 원고가 승을 했습니다. 원고가. 그런데 2심에서 원고가 패를 했어요. 이제 원고라면 서울 축협인데 1심에서는 원고의 승, 2심에 가가지고 원고가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 이유는 뭐냐면 여기 피고가 아까 말씀드린 유치권 성립 요건 4가지를 전부 다 충족을 시켜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심에서 유치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3심에서 이 원고패라는 부분들이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파기환송이 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유치권을 주장했던 그 공사대금 채권 금액이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 약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지금 공사대금 채권 금액으로 설정한 것이 도급계약이 얼마에 체결을 했냐면 40억이라는 공사대금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금액 자체가 너무 과대하다. 그리고 유치권 주장 내용은 뭐였냐면 공사도급 금액이 40억인데 여기서 10%, 약 4억 정도는 지급을 받았고 나머지 36억에 대한 부분을 지급받지 못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축협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치권 주장 금액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다. 이 부동산 자체가 지금 40억밖에 안 되는데 이 부동산을 40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2심에 와가지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배척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피고가 유치권에 기해 가지고 점유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지금 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련성 공사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2심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그 최종적으로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심에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고의 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따져봐서 부동산이 40억인데 공사 금액이 40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서 밝혀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피고가 밝혀요. 피고가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공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36억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2심에서 피고가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까 얘기드린 계약금 10%에 대한 부분들 그것만 지급받았던 거 그것만 주장을 할 뿐이지 나머지 36억에 대한 부분들이 진정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심이 원고패가 아니라 원고 일부패
패소라는 판결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금액도 아까 받았던 약 4억가량 이 금액만 유치권 금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따지고 들자면 피고가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권자인데 채무자하고 피고의 사이가 사돈관계. 그리고 원래 서울축협에서는 이 채무자 본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돈관계에 있는 피고한테 공사도급 계약을 대출금을 받고 나서 공사도급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유치권을 작출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을 3심에서 좀 파악이 좀 2심 재판부에서 좀 덜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판시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한번 보면요. 대법원 2017 4월 7일 선고 2016 다 3545 하나의 판결입니다. 공사대금. 공사도급 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 청구권의 지급 시기는 언제냐? 공사도급 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 청구권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민법 제665조 2항, 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기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라고 본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권의 가장 성립 요건이 결련관계, 두 번째 점유, 세 번째 소멸시효, 네 번째가 변제기가 도가해야 된다는 이 성립 요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하고 변제기 도가는 거의 같이 봐야 될 사항이 되는 것. 왜냐하면 변제기가 시작하는 그 시간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변제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판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공사 도급업자하고 수급업자, 당사자 사이에서 특약이 결정될 수 있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공사를 다 마쳤을 때는 이제 그 변제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공사업자가 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받을 때마다, 분양할 때마다 요걸 공사대금으로 가져가겠다. 요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불 계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용어는 불확정 기한이라고 표시합니다. 불확정 기간.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건물 내가 시공을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분양이 되는데 그 분양금에서 내가 공사대금 가져가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이때에 유치권이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분양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지 그때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말. 근데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공사를 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됐으니까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시공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공사업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내가 공사하다가 돈을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변제기가 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법원에서 상당히 많이 볼 거라는 거예요. 저기한 부분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있다. 판례로 나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사업자인데 돈을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을. 그러면 여기 채무자 재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했잖아요. 공사대금 채권은. 그럼 변제기가 돼서 유치권이 성립되고 돈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이걸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채무자 재산, 부동산에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압류에 이제 가압류. 가압류를 해놔야 그때부터 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내지는 가압류하고 나서 가압류는 요새 어떻게 되죠? 3년 안에 본안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요새는 가압류가 없어져요. 네. 가처분은 10년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안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본안소송을 가가지고 확정 판결, 유치권이 있다.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가 생겼다는 이제 이 금액이 확정이 판결로서 되면 이때부터 10년 동안 살아있는 거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동안. 요런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채권 소멸시효에 관련된 부분들 가압류가 신청됐을 때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라고 지금 판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1 10월 13일 선고 2011 다 55214 판결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예. 혹시 이제 여기 판례를 보시다가 적국과 소국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뜻이 어떤 건지. 네. 다른 분들은 모르시죠? 네네네네.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법률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뭔가 뜻은 알고서 그 판례를 읽어야 그게 이해가 될 텐데 뜻도 모르면서 저기 할 땐 곤란하죠. 적극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그 뜻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근데 소극은 소극적이다. 부정한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례에 적극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그게 맞다. 근데 소극으로 쓰여 있으면 그건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소극이잖아요. 경매 개시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이 된 사람이 유치권을 내세워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공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하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물건을. 근데 내가 공사를 다 완료해가지고 이때 변제기가 도가가 된 거지. 건물을 다 완료를 했으니까. 근데 경매가 시작이 돼버렸네? 나는 이쪽에 보이는 4가지 요건을 다 갖췄는데?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경매 개시 등기가 이루어지면 압류의 효과를 발생해서 경매 개시 등기에 일어나는 모든 법률 행위는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경매 개시된 집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배당 요구 저기 하는 거 다 안 받아들여지죠. 왜냐?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경매 개시된 부동산에서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해서 장난도 치고 뭐 그냥 서로 간에 통정해가지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경매 개시 등기 이후의 모든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들 모든 권리들은 다 대항할 수 없게끔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최강력 권리이긴 하지만 경매 개시 등기의 이후에 주장하는 성립되는 유치권들 같은 경우는 유치권으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류의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 아니면 뭐 구청 그런 데서 압류하잖아요. 압류. 그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사대금 채권 해가지고 공사업자가 가압류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압류고 가압류인데 요것도 그러면은 이거 압류의 효과 때문에 유치권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오로지 경매 개시 등기만 그런 효과를 발생하고 일반 압류라든지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한 다음에 유치권 성립됐으면 그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 6월 27일 선고 2011 다 50165 판결입니다. 건물인도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 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는지 여부, 적극. 2번,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이 위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네. 이제 적극과 소급은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는 맞다 이겁니다. 대표이사가 유치권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는데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주식회사였는데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그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점유하고서 소유자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을 때 회사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각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그럼 손해배상 해주면 이쪽에는 안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같이 받습니다. 대표이사한테도 받고 회사에서도 받고. 요 규정은 아마 형벌 규정에서도 똑같아요. 주식회사가 실수를 하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직원 해임이라든지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잘못 해고하거나 막 했을 때 회사만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대표이사도 같이 벌을 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러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경매 개시 이후에 이 유치권이 성립된 것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2019 8월 14일 날 선고 2019 다 20329 판결입니다. 건물인도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 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소구. 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화곡동에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시공사를 새 머시기 건설 회사로 해가지고, 이게 한 15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 조합 아파트 재건축을 한 거니까요. 조합원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일반 분양을 하던 뭘 하던 이 시공사가 받아야 될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사인 새땡 건설이 이 아파트 전체를 다 점유를 하고 있었죠. 일부 조합원들은 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빈 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판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접은 내가 공사대업자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점유하고 있고서 부동산을 지키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간접 점유는 다른 사람 점유 보조자를 통해 가지고 그 부동산을 관리를 하는 건데, 점유 보조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임대차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적법한 간접 점유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이 유치권이 진정 유치권이라 할지라도 이 점유를 뺏긴 상황이 된 거예요.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조합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공사대금을 못 줬으니까 임대라도 넣어서 그러면 저기를 해라라고 승인을 했어요. 조합에서. 그래서 이 새땡 건설이 임차인을 집어넣었죠. 월세로. 1080인가 정도로 월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간접 점유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임차인이 월세를 한두 달만 내다가 그 다음서부터 내지를 않아요. 그 보증금이 다 까이고 이제 더 깔 보증금도 없는 상태니까 새땡 건설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받았어요. 이 간접 점유자가 아주 또라이인 거죠. 눌러 앉으려고 아주 작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까지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올 정도까지 되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 소송까지 시간 동안까지 이 임차인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결 받았고 계약 해지됐고 한 사항을 요거를 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안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가서 탐문하니까 이거 임대차 계약 해지됐다.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도 이제 끊어진 거야. 임대차 계약이 없는데. 근데 지금 새땡 건설이 이거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점유가 상실된 거기 때문에 유치권 깨진 거야. 이 집을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유치권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새땡 건설이 뭔 소리야? 아직도 간접 점유로 내가 임차인 통해서 하고 있어 라고 대항을 한 거고. 결국은 새땡 건설이 이겼어요. 맞다. 점유관계가 계약 해지를 해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계약 해지가 된 건 맞긴 하지만 임차인이 아직도 새땡 건설한테 이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해야만이 이 간접 점유가 끊어지는 것이지 인도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점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판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진 않지만 적법한 점유여야 되고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나온 유치권 판례이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대법원 2022 6월 16일 선고 2018 다 301350 판결입니다. 토지인도 1번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그. 이는 상법 58조의 상사 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그. 2번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가 있었던 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 적그. 네. 이 판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유치권은 불가분성이라고 해가지고 나누거나 쪼개고 뭐 할 거 없이 전체에 다 미친다고 하거든요. 유치권의 행사는. 근데 이 지금 판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공사업자가 필지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를.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립이 됐어요. 유치권. 요건에 부합해서 유치권을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이 중 한 토지, 요 토지에 대해서 누가 요거 잠깐 우리 주차장으로 살짝 쓸게 좀 빌려줘. 뭐 한 달에 몰래 해가지고 한 50만 원이나 60만 원 줄게. 모른 척하고 밤에만 살짝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이제 공사업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그럼 조심해가지고 여기 좀 쓰고 티나지 않게 저기 해. 라고 해서 점유를 넘겨줬어요. 요 한 필지. 이제 낙찰자가 이 전체 토지를 보고서 요 사실을 안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치권자가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려면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요? 채무자.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불법. 그러면 이거는 점유가 상실된 걸로 봐서 유치권은 없어진 거다. 그렇게 보는데 이 낙찰받은 사람은 요 유치권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깨진 거다. 왜? 유치권은 나누거나 쪼갤 수가 없다. 이게 하나가 깨지면 나머지도 깨지는 거지. 뭔 소리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건 아니다. 불가분성이 있긴 하지만 여기 하나에 대해서 유치권이 깨졌다면 여기 하나만 유치권이 소멸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치권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판례에 저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 8월 18일 선고 2011 다 35593 판결입니다. 건물 명도 1번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 위에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을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구,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 일반 채권자의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 조건 결정을 통해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구.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급. 3번 유치권자인 갑의 신청으로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어진 중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점포 등에 대해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는 정지되었고 을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점포에 대하여 다시 개시된 중복 경매 절차에서 병등이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되었고 을이 경매 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자인 갑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병의 건물 인도 청구권을 배제하고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내용은 아까 새땡 건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화곡동에 새땡 건설이 조합 아파트를 짓고서 여기를 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땡 건설이 이 전체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어요. 민법 제666조에 보면 이 유치권자가 확실하다면 저당 설정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에 아무것도 없으면 유치권 금액을 저당권으로 해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어요. 그 또 경매도 직접 집어넣을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이 부동산에 제일 처음으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했는데 여기에 다른 담보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톱이 됐죠. 이쪽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신청이 들어오면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정지가 됩니다. 경매가 정지가 되고 중복으로 들어온 경매부터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아까 그 아파트에 있던 7층 건물에 이 코너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잔금을 내면 인도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신청을 하느냐? 유치권자는 표면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사항만 있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명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치권자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 낙찰받은 사람이 누굴 상대로 인도명령을 냈냐면 주인 상대로 낸 거야. 소유자. 그리고 채무자죠. 그러니까 소유자이거나 채무자인 사람은 우리가 부동산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면 바로 당일날 나오거나 다음날 나옵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인도하라고. 이제 그 명령 가지고서 이거를 점유를 뺏어갖고 온 거예요. 내가 인도명령까지 받았으니까 여기 배우고 내가 내 거야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양반이 또 이제 대출만 잔뜩 받고 저기를 했는데 왔다 갔다를 못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대출은 받았어. 제가 봤을 때. 대출은 받았는데 새땡 건설에서 완벽하게 지금 점유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날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자를 안 내니까 또 이거를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3자가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얘가 낙찰 받아가지고 인도명령까지 받아서 저기 했는데 대출까지 받았더만 그런 거 보면 뭐 이게 유치권이 없나 보지 하고서 또 다른 병이 이 점포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한 거죠. 내용이 이거 아니냐. 얘들 깨졌잖아. 낙찰 받았고 전전 소유자가
인도를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말인 거죠. 잠시 정지만 되어 있을 뿐이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집어넣었던 이 사람이 죽은 건 아니다. 정지가 된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게 부동산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깨지는 사항은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유치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결국은 새땡 건설한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고서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것들은 경매를 유치권자가 집어넣을 수 있다. 만약에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인수를 하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으면 채권자가 했으니까 배당 받아가지고 끝나면 유치권도 소멸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법원에서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가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넣어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다른 것들 배당하다 보니까 얘가 덜 받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경매계에서 일부 남은 금액이 있는 것들은 매수자가 인수해야 됩니다라고 경매 진행할 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야 낙찰받은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알고 받아야 돼요. 근데 법리는 그런데 경매계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당연히 아까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수가 될 것 같으면 경매계에서 낙찰받은 사람들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이 유치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면 항상 어디에 나오냐면 비고란, 맨 밑에 보면 비고란에 있습니다. 비고란에 유치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판례 검색을 통해서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사례로 해서 제가 한번 진행했던 경매 사건을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